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경매를 아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경매부 장관 세니입니다. 물건 분석까지 왔는데요. 물건 분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오셨으면 거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총 3강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물건 분석, 그리고 임자, 명도와 외도까지 하면 모든 경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거의 다 배운 건데요. 물건 분석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물건을 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전세가가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매가 얼마에 이루어지는지, 시세는 얼마인지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건을 보시고 낙찰되는 금액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을 익힐 수 있거든요. 오늘도 물건 분석에 관한 내용을 쉽고 재밌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물건 분석을 시작할 때는 우선 유료 사이트에 있는 참고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정가를 확인하게 되실 건데요. 감정가를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으세요. 감정가가 조금 높게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낮게 측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가는 100% 믿지 않는 게 좋으시고, 한번 이제 유찰이 될 때마다 서울은 20%, 그 외에 기타 지역은 30%씩 금액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안전한 물건들의 경우에는 70에서 49% 구간 내에 거의 낙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유찰이 된다, 다른 이유가 있거나 특수 물건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웬만하면은 70%에서 49% 구간에 낙찰이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게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구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들을 조금씩 살펴볼 건데 누가 사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입세대 열람도 올라와 있거든요. 유료 사이트에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적혀 있는 거 저번 시간에 확인했었죠. 그래서 실제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유자는 이미 이 물건이 낙찰이 될 거고 나가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이사비를 주고 명도를 하기가 조금 수월하고요. 후순위 임차인도 역시나 보증금을 못 받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사비를 드리고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명도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순위 임차인 중에 이제 뭐 전액 배당을 받으시는 분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 확인서를 드리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전액 인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낙찰자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물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밑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는 텅텅 빈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감정평가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뒤쪽으로 보시면은 구분 건물 감정평가 요양표라는 게 있어요. 이 공구상 로비층이 본건 기준에서는 4층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주의해야 될 사항들과 공구상 상이한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이 요양표를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었다면요, 이제 실거래가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세요. 실거래가 없으면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아도 이거를 살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실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밸류맵이나 호갱노노, 사실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실거래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거래 날짜가 최근이면 좋겠죠. 최근까지 원활하게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물건은 걱정하지 않고 낙찰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매물이 너무 많은 물건은 물건이 아무리 좋고 그리고 가격이 낮아도 경쟁이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수요자를 찾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매물이 너무 많은 물건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월세를 줄 거다라고 했을 때는 전월세 물건이 많은지 적은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하셨으면 이제 시세와 호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밸류맵이나 호갱노노, 사실 네이버 부동산 등 프로테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같은 면적의 같은 층을 확인하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다라고 했을 때는 모델링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경매로 낙찰받는 물건이다 보니까 실내를 확인하고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실외 샷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리모델링의 여부를 조금 추측할 수는 있지만 실내 내부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못하고 들어가니까 보수적으로 가격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다. 1층 같은 경우가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1층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로열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1층이 보수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또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로열층 중에서 링이 조금 덜 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제가 낙찰받을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외부 사진들은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로드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내부 사진들은 거의 확인이 불가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추측을 한번 해보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현관문 사진, 경매지에 보면은 태국에서 온 쪽지들이 많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우편물이 많이 앞에 널브러져 있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은 이제 주위에 보는 시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우편물 쪽지들을 다 떼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낙찰을 받으면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호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황 조사를 할 때 갔던 집행관들이 이제 동호수를 찍어 놓는데 빌라의 경우에 혹시나 호수가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에는 201호라고 팻말이 붙어 있는데 경매지에 올라온 물건은 202호인 경우에는 호수가 상이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입찰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저는 202호를 낙찰 받았는데 실질상은 201호면은 집을 바꿔야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내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부에 인테리어가 되었는지 뭐 집이 깨끗한지 안 한지 리모델링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내부 구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내부 구조, 행동, 같은 평수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는 샤시를 통해서 리모델링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로드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 집은 하얀 색깔로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전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했구나라고 추측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입찰가를 산정해 볼 건데요. 사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를 받고 집을 오픈했는데 리모델링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운입니다. 보너스로 받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리모델링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가를 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위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매가 최고가를 쓰면은 낙찰이 되는데 이렇게 낙찰을 받으실 거면 근처 부동산에 금매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금매 물건들은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신뢰도 보실 수 있고 임차인도 자연스럽게 계약기간 끝나면 명도가 될 거고 해서 신경 쓸 게 없어요. 금매가 정도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시는데 왜 오신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낙찰을 위한 낙찰을 받기 위해서 높은 금액을 적으실 거면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금매 물건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전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언제 매수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저당권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요. 전 소유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나보다 높은 금액에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그 정도 금액이면은 나쁘지 않은 입찰가라고 보는 편이에요. 또 사실은 은행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거고 그리고 그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을 은행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금액을 보시면은 입찰가 산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은 경우에는 인근 경매 매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다른 동이라든지 다른 층수가 경매로 나왔는데 얼마에 낙찰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대략적인 입찰가를 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11년 전 일이다 아니면 뭐 5년 전 일이다 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최근 한두 달 이내에 잘 금액을 확인하시면 입찰가를 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처리되면 최저가가 나오는데 최저가에서 한 10만원, 20만원만 더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낙찰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최저가에서 10만원, 20만원을 계속 적으면서 뭐 한 4-5번 가는데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 경매랑 나랑 맞지 않아. 매번 가는데 나는 폐차를 해. 이런 수강생들이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때 나에게 남는 수익이 얼마인지 수익률표를 계산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운이 좋아서 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수익을 잡았는데 2등이랑 낙찰가가 꽤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만큼의 입찰가를 적었으면 2등과의 낙찰가 차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1억이라는 시세 차이를 얻는다는 확실한 수익률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미련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입찰가 산정 시 주의사항인데요. 제가 얼마에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도가에서 낙찰받은 금액을 빼야겠죠. 그리고 기타 비용도 제하셔야 돼요. 이 비용을 저희가 순수익이라고 보거든요. 기타 비용에는 명도비가 있을 수도 있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등기 법무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미납 관리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납 관리비는 이제 공용 부분만 내시면 되지만 그 미납 관리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부를 열었는데 너무 내부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뭐 도배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조금 일부 수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수리 비용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임차인을 구할 때 저희가 중개 수수료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비용 역시나 다 기타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타 비용을 제하시고 난 순수익 비용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명도가 안 돼서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제 집행 비용은 간단하게 보면은 전용 면적에서 곱하기 10만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경우이기 때문에 고려는 하셔야 되겠지만 크게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